대학교에서는 토종 도초의 유전자 연구를 통해 임진왜란 전래설의 오류를 바로잡고 해당 품종이 이미 47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 기원하였음을 밝혀 학계에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논문 집필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중들에게 식품과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쉽게 전달하는 과학 교양서를 꾸준히 집필하여 과학의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연구자, 기관자, 그리고 작가로서 쌓아오신 박사님의 소중한 경험과 깊이 있는 통찰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대영입니다. 먼저 이 귀중한 석학 디시저스 강연을 허락해 주신 우리 정진호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한림원 여러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과학자로서 또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떤 그 과학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과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측면으로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여기서 섰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과학자로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매번 그때마다 만남마다 아니면 결정마다 터닝포인트가 되었었고 어떻게 결정을 해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목은 시골에서 접한 과학, 인문학으로 통하다. 사실 저는 인문학자가 아니고 생명과학자인데 요즘은 이제 거의 어떤 인문학적인 거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신문에서 저희 보러 K푸드 인문학자라고 해주셔가지고 저도 인문학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만남 그 자체가 저한테는 터닝포인트였었는데 제가 어떤 과학적인 어떤 결단을 하는 게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전부 저한테는 큰 어떤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태어난 것도 하나의 만남이고 또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태어나는 게 거기서 태어난 게 지금도 지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골에서는 정말 과학을 알 수가 없었는데 정말 어떤 무섭고 그다음에 그런 호랑이 이야기할 때가 제일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과학을 접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이과를 선택하고 또한 대학교에서 식품공학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생명과학을 또한 선택하고 그다음에 저의 만남의 가장 큰 축복은 인문학을 전공한 집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여기서 식품연구원에서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공학자로서 기술자로서가 아니라 어떤 소비자로 만남이 더 중요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을 경험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과학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국가 바이오 사업을 하고 제가 식품연구원을 세계적인 어떤 기관하고 뒤지지 않도록 원장을 또 출마해서 원장이 됐었는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회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장 끝나고 나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K푸드와 만남, 그다음에 K푸드와 인문학자로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빗바울 한 15가구 사는 데고요. 저 오른쪽 사진에 있는 사진이 저희 큰 누나 결혼식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아버님 그다음에 어머님 사남 2녀로 세 번째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4대 독자이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님한테 영향 끼치는 게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아시겠지만은 그 동네에 있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삶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그러나 두려움도 좀 느끼셨고, 그다음에 제가 밤에 밤길을 많이 걸었었는데 제가 되게 무서움을 잘 타는 버릇이었었어요. 그래서 밤길을 걸으려고 그러면 되게 무서워서 제일 앞에도 못 가고 제일 뒤에도 못 가고, 그럴 때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달이 따라오는데 이게 어떤 현상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어떤 궁금증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버스 타면은 시골에서 버스 타면은 그 비포장도로에 5원 주고 타면은 포플라 나는 거 지나가면서 처음에 아마 요즘에는 그런 거 못 느낄 거예요. 태어나도. 근데 버스 탈 때 버스가 밑바닥에 뚫어진 버스를 타니까 땅이 지나가는 걸 보고 나서 왜 지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보이지?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그 바다에서 물이 흘러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를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거 전혀 모르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때는 라디오가 저희 집에는 없어가지고 아마 동네에 그 스피커를 달아줬거든요. 스피커를 달아주면 저거에 소리 나는데 어떻게 소리 나는 것인지.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 거는 그때 이제 저희가 그 키운 게 누에를 키워가지고 양장을 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컸었는데, 누에가 이제 키워가지고 실이 나오는 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까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를 이야기한 게 역사와 지리적인 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가 아까 말한 대로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빅바우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한자로 양암리라고 쓴다고 그렇게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저 양암 잘못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일제 시대에 이제 그 빅바우 하면은 무조건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햇빛자 빛양자 쓰고 바위암자 써가지고 양암이라고 하는데 그게 틀렸다 하면서 그 저희 동네에 빅바우라는 동네가 바위가 있어서 빅바우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바위가 뭐 빛나는 바위가 어디가 있고 그런 바위가 어디가 있냐. 보통 동네 이름 짓 때 그 동네의 어떤 특이적인 바위의 모양을 가지고 그게 갖고 뭐 이름을 짓는다 하면서 양암이 아니라 빛이 있었기 때문에 빛을 닮았기 때문에 빅바우다 그러는데, 저쪽에 그 쟁기가 있잖아요. 쟁기 보습이라고 보이죠. 강원도로 가면은 저 쟁기가 항상 이렇게 갈 때 그 돌이 많기 때문에 돌을 파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순창이라든지 보면 그 뭐라고 그러나 진흙 같은 걸 그 쟁기가 그럴 때 논을 그을 때 판 다음에 보습을 판 다음에 흙을 한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쟁기를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쟁기 돌리는 걸 갖다가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쟁기랑 닮은 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빅바우다. 그래서 저 바위에 올라가서 놀고 그다음에 오르막길에 놀고 그랬었는데, 새마을 운동한다고 저 바위를 깨서 어디다가 처박아 버렸어요. 그게 이제 빅바우니까, 그랬대. 그게 이제 저한테 그 나중에 그 제 연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요. 매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 것들이 우리 고유의 이름들이 일본 시대에 거쳐가지고 한자로 만드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름 짓는 게 많다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이제 우리 식품에서도 김치를 뭐 김치라고 써가지고 대학교 교수님께서 침체라고 써가지고 김치가 침체에서 왔다 그런 오류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갖다가 우리 아버님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을 하는 게 되게 좀 싫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산에 갈 때 나무를 다른 집에서는 그 정제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항상 그 많이 갖다 놓는데 우리는 조금 갖다 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항상 그 나무가 부족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어디를 갔었냐면 아버님이 산에 갔을 때 지게 지고 나무로 갔을 때 제가 지팡이 짚고 따라갔었는데, 그때 산안절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나중에 보니까 이 산안절이 만일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산안이라는 동네가 산내리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걸 한자로 해가지고 산안, 아마 산내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그때 한 얘기가 이성계와 무학대사 얘기를 해줍니다. 그 산안자리 이성계가 조선을 창립하기 전에 무학대사랑 이 산안자를 와가지고 고추장을 먹었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 이야기니까 틀리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나중에 저걸 갖다가 이제 과학자들이 틀렸다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저는 저거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틀리려고 그러면 틀릴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이야기를 좀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 어머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 아까 사대독자라고 그래가지고요. 1년에 제사를 한 20개 이상 드린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하나로 묶어서 해버렸는데요. 그때 이제 항상 그 김치를 담그시고 장을 담그신 걸 직접 제가 봤었죠. 그리고 장에다가 뭐를 하고 그다음에 떡도 만들 때 그렇게 명절날 떡을 만드는 거고 설날, 보름날, 한가위날 떡을 만들고 그다음에 육아 떡, 조청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이 청자가 이제 꿀청자인데 아마 그때 조청이라고 그랬어요. 조청이라고 그랬는데 한자가 조자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제 제가 찰떡과 그 메떡, 왜 찰떡은 가루로 안 만들어도 되고 메떡은 가루로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했었는데 나중에 과학을 보니까 메떡은 그 찰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루로 만들어야 되고 찰떡은 만든 다음에 다시 쳐서 만드는 게 이제 찰떡 같은 것이고 저희는 그때 이제 개떡을 먹었어요. 개떡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쌀이라든지 저걸 씻은 다음에 남은 뭐라고 그러나 쌀겨 같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떡을 만들었는데 이때 개떡, 찰떡. 그래서 항상 우리 말에 대해서 개하고 찰떡이라는 게 가짜와 진짜 뭐 그런 의미로 저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식품 연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술을 진짜 잘 담그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막걸리를 만들고 그때는 이제 막걸리랑 정종을 만드셨었죠. 근데 나중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구세청에서 술을 담은 걸 갖다가 이제 단속을 해가지고 그때는 순사들이 와가지고 못하게 만드니까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안 만드셨었는데 이때 이제 술 만드는 거인데 제가 그 하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사 음식하고 시제 음식이 달랐다는 거였었어요. 제사 음식과 시제 음식이 왜 다른지를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나중에는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제사 음식과 시제 음식 어떻게 다른가? 그다음에 소수서원 저기 소수서원에서 있는 그 제사 음식하고 그다음에 저기 세종대왕릉이 있는 홍로에 갔을 때 제사 음식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음식이 행차 음식이라든지 그런 음식들이 우리 제사 음식하고 달랐었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왜 그랬는지 했는데 나중에 그 대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어렸을 때 근데 음식 때문에 제가 식품공학과를 가는 거 아니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 율북도 원래는 그 동네 이름이 밤디입니다. 밤디. 근데 그걸 갖다가 율자로 쓰고 밤율자로 쓰고 뒤쪽이니까 북쪽을 써가지고 율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일제시대에 이제 우리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다녔는데 저희가 그때는 제가 처음으로 순창을 벗어나와서 수학여행 비슷하게 갔었는데요. 그때 섬진강댐이 준공돼 가지고 저희 여기 몇 명이 이제 섬진강댐을 수학여행 비슷하게 갔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있고요. 여기 오신 두 분이 여기 사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은 거는요 중간치기라고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꽃병에다가 꽃을 꺾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랑을 건너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농봉 일순도 방학에서 겨울에는 눈이 많아가지고 못했었고,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학교 다니기 전에 이제 접했던 의문사항들을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거의 많이 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잘았고요. 제가 그때 이제 가장 먹고 싶었던 게 저희 삼양라면입니다. 우리
자취하신 선생님이 와가지고 끓여 드실 때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싶었었고 저희는 이제 뭘 먹었어요? 다슬기 잡아다가 그다음에 아까 뉴욕 키워가지고 번데기 진짜 맛있습니다. 중국산 번데기는 제일 맛없는데요. 그다음에 메뚜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없죠. 그다음에 우렁, 그다음에 피레미 매운탕. 이게 붕어하고 피레미가 달라요. 피레미는 잡자마자 죽어버려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다음에 밀로 만든 수제비.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안 먹고요. 밀로 만든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형님이랑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는데요. 새우사가 품으면은 정말 한 바가지가 나온 미꾸라지를 잡아서 그 탕을 해서 먹고 그렇게 이제 자라면서 음식에 대해서 이제 했었는데 제 이름이 지금은 대영이지만은 제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영인 줄 몰랐었습니다. 국민학교를 들어갈 때 나이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원태기로 있다가 중학교 들어가려고 보니까 호적등 걸 떼다 보니까 이름이 대영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중학교 들어갈 때 사진입니다. 중학교 시절은 잠깐 좀 얘기를 해보면 제가 뭐라고 그러나 국문법 그러니까 어떤 지리라든지 경제 그다음에 역사 그건 거의 중학교 때 다 뗀 것 같아요. 그때 것이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지리라든지 역사 그런 것들은 또 달라지지만은 어떤 정치, 경제 그때 국사 정서를 제가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국어 국문법을 다 외워가지고 나중에 김치가 왜 김치가 됐느냐, 구개우마, 이모 몇 킹도마 그런 것들, 단모마 그런 것들이 다 그때 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인문학적인 사고 기반이 발달하고요. 처음 학교에서 아까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처음에 3월달에 시험을 봤는데 5등 안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볼 만하다 하고 이제 공부를 좀 해서 그 책들을 많이 통달하게 됐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쌓인 거고 제가 느낀 거는 제가 3학년 때 3학년 12월 한 25일경에가 이제 순창에서 전주고등학교가 그래도 명분이었었거든요. 거기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커트라인이 197점 그랬었는데 10월 유신이 바로 10월 17일 날 난 거예요. 1972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요. 모든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 배워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10월 유신 우리 정치에서 어떤 우리 헌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독재화 됐다고 하는 걸 저는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사고가 그때 많이 10월 유신의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다 바뀐 거. 그다음에 두 달 만에 공부해가지고 다 그걸 만점을 맞아야 됐었으니까 비교를 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던 경험이 나고요. 제가 중학교 졸업했을 때 우리 형님하고 어머님하고 제 동생, 막내 동생 사진 찍은 사진이고요. 그때 도교육감사니까 받은다고 찍은 걸 사진 보니까 저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사진입니다. 이게. 그래서 순창에서 촌에서 전주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순창하고 공부 환경이 달라가지고 그때 집에서 어머님이 깨워주시고 그렇게 했던 거하고 달라가지고 도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공부를 거의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상태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고등학교는 그게 안 돼가지고 저녁에 이제 맑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별로 잘 고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과의 길을 1학년 때 이과의 길을 가는데 선생님이 이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과를 가야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낸다고 문과보다 많이 낸다고 그랬어요. 이과를 가서 그냥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재수생 포함해서 경기고등학교가 한 500명 들어갈 때고요. 저희는 한 150명 정도 들어갈 때 그렇게 했었고 또 어떤 선생님이 꼬셔가지고 과학자가 되려면은 독일어를 해라고 그래가지고 독일어를 선택해가지고 학력고사 그때는 예비고사인 걸 봤었는데 망쳤죠. 망쳐가지고 그때
그냥 그때는 저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선택이라고 해서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이제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제일 남는 거는요, 수학 문제, 아마 선생님도 다 아시겠지만 수학 문제 4문제 내놓고 풀어라고 하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중학교 때만 해도 수학 문제 한 20문제에 1시간 반 동안 풀었는데 4문제 풀으라고 해가지고 20점 막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에서 90점 맞다가 이제 20점 맞아가지고. 근데 그때 배운 게 수학 문제는 정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수능에 1시간 안에 30문제 풀어라, 이거는 한참 잘못됐다는 걸 알고, 저희 때는 이렇게 국영수 100점, 300점, 그리고 과학 130점, 사회 100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공부받고, 저희 때 아까 그 유신이 72년도 있었고요. 74년도에 긴급조치 4호가 발동돼가지고 우리 선배님들도 잡아가고 저희 맨날 와가지고 한 사람들 잡혀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또 기억날 때가 74년도에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가 피격된 거, 그때 그거 기억나고, 그 다음 74년 10월 달인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무하마드 알리가 조지 포먼을 갖다가 저기 킨샤사인가 거기서 이기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단히 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한번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 음식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제가 식품과학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공학이라는 말 때문에 선택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학을 그렇게 하고 싶었었던지, 아니면은 이게 공학이 물리라든지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부 때도 연력학, 그 다음에 물리화학,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런 것들을, 식품공학 같은 것들을 많이 좀 하고, 제가 제일 학부 때 이제 과학원가를 좀 결심한 게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부 때 선생님들이 공부를 별로 안 가르치셨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원 가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과학원 가가지고 학자가 되기 위해서 과학원을 결심했었는데, 이게 이제 한 4학년 때 결심했는데, 저희가 79년 10월 26일 날 또 전주로 또 내려갔어요. 왜? 박정희 대통령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내려갔죠. 서울에서 살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과학원을 가려고 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 교수님하고 들어보니까 훨씬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또 생명과학을 갖다가 좀 공부를, 과학원 가서 생명과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화학, 미생물학, 생물공학 그 책을 갖다가 한 5번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고두고 나중에 생명과학, 생화학 계속 발전되고 그러지만, 그때 이제 평생의 자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휴교령이 이제 폐지돼가지고 학교 왔는데, 4학년 때 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또 못했죠. 그래서 5월 17일 날 휴교령이 때려가지고 다시 전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제가 기숙사에 있었는데 군대들이 들어와가지고 총을 거기 산에다가 한번 쏘면서 좀 원상 복귀해가지고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저거에서 하나 큰 이제 저한테는 큰 적이 있었는데, 광주 때 저희 전주고등학교는 7대 도시인가 안 들어가지고 시험을 받고, 광주는 뺑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50명 가량이 광주에서 전주로 와서 온 후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름도 박근건데 가서 그때 죽었죠. 그래서 휴교령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80년 12월 달에 이제 한국과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제가 과학의 길을 갔었는데, 생명과학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처음에 이제 1세대 생명과학 교수님으로 노현모 교수님, 그다음에 이세영 교수님, 강현상 교수님들이 이제 저희를 가르치시고, 그때 파릇파릇하게 유욱준 교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책에 안 나온 얘기를 저희가
그 책에서 다 안 나온 생화학책에서 안 나온 얘기들을 이제 그림을 해주시면서 되게 흥미있었게 느꼈고, 그다음에 공학적인 것이 뭔가 해가지고 이제 장원환 교수님께서 생명과학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생명과학도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이준식 교수님의 식품 쪽으로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생명과학하고 효소하고 단백질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학이 물리수학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명과학도 깨달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준식 교수님이 또 저희 아버님 같이 조금 게으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지 않고 이거 해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단치는 스타일이고요. 그 논문도 절대로 뭐 펄스토어서 뭐 학생들한테 쓰게 안 가르쳐 주시고 써봐. 이러고는 그때마다 이렇게 이것밖에 못한다고 야단치는 스타일이고, 연구 주제도 모든 걸 갖다가 다 좀 이야기를 하고 정해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게으르셨는지 좀 그러셨는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그렇게 한 게 나중에 보니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창의성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 문화를 좀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실패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패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걸 토론을 시키더라고. 왜 실패했는지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게 하고, 그다음에 논문도 하나도 자기가 써주시지 않으시고 쓴 거 갖고 다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템플레이트 논문, 그러니까 식품 쪽에서 제일 많이 된 논문들이 뭐 콩을 했다가 땅콩을 했다가 무슨 콩을 했다가 해서 그 데이터들만 해가지고 논문 낸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논문들 되게 싫어하셨었어요. 그리고 박사과정 되니까 그란트도 직접 써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우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그때 졸업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과학원이 제일 먼저 그 SCI 잡지, 그 유명 잡지 몇 개 내는 걸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걸 많은 대학들이 따라가더라고요. 그 후로요. 그래서 어떤 프론티어 정신이 좀 결여되고 획일적이고, 왜냐하면 논문 갖고 평가하는 거 너무 획일적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양적 평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졸업할 때 PhD라고 하고, 그 박영선 아나운서가 그때 MBC 아나운서 했었는데 그 장관했던 사람, 기재부 장관에 중기청 장관했던 분이 그때 아나운서 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 김만복 씨인가 그때 배 타고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여기 잡지에 나오고요. 그때 이제 제가 제 인생의 최대 축복, 와이프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 문학 전공한 집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미국을 갈 돈은 없었어요. 돈은 없었는데 그래도 도전을 하자 해가지고 과학재단에서 그때 포스닥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거 받고 그다음에 거기 학교에서 보험만 받는 것으로 미국으로 포스닥을 하러 갔었습니다. 집사람이 그때 정신문화연구원 자리를 던지고 저를 따라왔어요. 나중에 갔다 오니까 또 들어와라고 그래가지고 정신문화 한국과학연구원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때 사진이 제 딸내미인데요. 여기 와 있는 우리 딸내미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피터 킴이라고요. 단백질 공학을 하던 방에서 루신 짚어 가지고 이게 왜 구조가 형성되고 어떻게 풀리고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뮤테이션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이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피터가 모크 사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식품연구원에서 노동을 했는데, 그때 깨달은 게 미국에서 보니까 식품 관련한 것들이 많이 폐과되고 MIT에서 과가 없어지고 기술적인 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양과 생명과학 전복 병원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88년도에 한국식품 개발연구원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창립 연구원장님이 권대환 박사님이시고 우리 유공자이신데, 그때 한국식품연구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개발자더라고 그래가지고 개발연구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갔다 와서 프로틴 쪽으로 했기 때문에 감미단백질을 제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감미단백질이라는
그 포마틴하고 모넬리를 갖다가 구조가 이미 밝혀져 있었어요. 근데 이 구조도 김성호 박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CJ랑 그 과제하면서 이거 하면 좋을 거라고 해서 김성호 박사님이 밝히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설탕 대체 물질을 찾기 위해서 저 용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로 이제 유신지퍼가 그 했을 때 했던 그런 거였는데 저게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성 때문에. 그 식품은 뭐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안전성, 맛, 뭐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안 돼요. 근데 생명과학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때 많이 했던 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싱글셋, 그러니까 단백질, 뭐 오일 그런 것들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식품은 약이 아니다. 식품과 약은 약에는 없는 문화와 그 다음에 맛이 있다. 그걸 생각을 해야 우리가 식품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지 무조건 기술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했는데 그때도 왜냐하면 플랫폼을 갖다가 바이오 플랫폼을 많이 해서 저희가 얻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약학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개발 연구라든지 그럴 때 이제 플랫폼을 많이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 식품연구원에 들어와서 제가 계속해서 제일 큰 쇼크를 받은 게 대구 능금 주스 조합으로 해가지고 능금 주스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우리 사과라서 만들었었는데 썬키스트와 비교를 해서 만들었었죠. 농식품부에서 저걸 왜 만들으라고 했냐면요. 대구 능금 주스 조합이 그때 그 대구 능금 조합이 있었고 능금 주스 조합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저걸 만들었는데 정부에서 농어민 소득증대 좋은 사과는 여러분한테 직접 가고 이 그 낙과를 가지고 사과를 만들면 농어민 소득증대 된다고 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돈을 많이 줬어요. 농민부에서. 그래서 두 가지 증대용으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 PBS 제도가 그때부터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돈을 준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받아와서 돈을 했는데 개발을 했어요. 맛도 있었어요. 시장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홍보를 누가 했냐면요. 장관이 했었어요. 농민부 장관. 밝아오는 우리 농촌. 그래서 아침 6시면 나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농촌이 잘 살게 됐다고 그러면서 좋은 사과는 여러분한테 가고 이 낙과를 가지고 능금 주스 만드니까 농촌이 잘 살게 됐다. 그 방송을 들은 소비자들은 그다음부터 사지를 않았었어요. 낙과로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낙과로 만들고 저거 만들고 그래가지고 차이를 봤어요. 차이 하나도 없어요. 낙과로 만든 거나. 근데 소비자는 선택을 안 해버리고 뭘 선택을 했냐면 썬키스트하고 델몬트. 저희도 우리 여민이 키울 때 저걸 좀 많이 사서 먹었는데 능금 주스 조합이 그때 몇백억을 부존하고 망했는데 능금 조합 분리를 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능금 조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보고 자라서 이건 정말 우리가 식품이 소비자랑 어떤 그런 것이 아니면 안 되겠는데 이 능금 주스 조합이 망하니까 이것도 소비자 다시 또 들어요. 이것도 그 썬키스트나 델몬트 것도 그 소비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대구 능금 주스 조합은 미국의 식품들만 선전한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망해버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은 정말 맛과 문화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부터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햇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반도 저희가 했는데 소기업들은 뭐 있냐고 달라고 그래요. 기술 뭐 제품 만들 거. 중기업들은 이 사람들은 할 것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식품은 시설 투자다. 정부에서 시설 투자 받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대기업들은 식품연구원에서 뭐 하나 하고 보고만 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딱 하지 돈 안 줘요. 그것도 안 주는 것 중에 하나가 CJ가 아까 김성호 박사님 그때에서 연구한 다음에 끝나고 CJ 바이오연구소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한 20년 후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갖고 삼성이 그걸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식품을 없애버리고 중단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햇반 같은 경우도 전부 이제 일본에서 해왔는데 몇 개 기술들이 필요한 걸 저희 연구소한테 돈 조금 주고 해가요. 그렇게 해가지 왜 그런지 아세요? 식품 기술은 기술 보호벽이 높지가 않아요. 조금 시장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까 미국에서 수입하여 버린다든지 아니면 대기업들이 직접 만들어버려요. 기술료 하나가 안 줘도 돼요.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기술료 양으로
우리 연구원을 평가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죠. 기술력, 그 식품은 진입장벽이 높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잘 먼저 하면은 이게 특허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그 대기업들이 들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식품이 살 수 있는 것들은 가장 큰 거는 기술이 아니라 소비자와 선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햇반 만들었는데 햇반에서부터 뭐라고 그러죠? 그 로얄티 한 푼도 못 받고 연구비 조금 받고 봐요. 그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태까지 했던 바이오 쪽하고 그다음에 식품 기능성 쪽하고 해서 우리 연구원이 이제 그 과학기술부의 그 BT 쪽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바이오 산업을 바이오 그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과기부에 그때 계속 했을 게 BT고 그다음에 식품연구원하고 뭘 할까 보니까 바이오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가장 큰 거는 전통식품의 바이오가 가장 큰 것 같더라고. 전통식품 바이오라는 거는 발효식품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 과제를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논문들은 이제 제가 한림원이 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은 전부 이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장을 식품 시장에서 중요한 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갖다가 선택할 기준을 갖다가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들이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이제 아니면 외국 기업들이 저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기준은 미래는 건강이다. 그래서 바이오 쪽하고 그다음에 알 권리를 충족하는 거는 그 바이오 전통 발효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바이오 쪽을 해야 되니까 저렇게 푸드 오믹스라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오믹스라고 그런 학문을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고 제가 외국에다 논문을 냈더니 그 다음부터 푸드 오믹스라가 이렇게 학문으로 계속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푸드 오믹스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프로티어 파이오니아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열매는 많이 못 얻었었죠. 그래서 저희가 발효식품을 가지고 메타볼로믹스도 해야 되죠. 그리고 미생물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생물의 어떤 유치 지능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세포, 동물, 인체, 코호트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또 좋은 논문들을 많이 실어주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해서 한림원 회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제일 평가에서 1등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2004년도가 5년도에 금강산을 갔다 왔어요. 다시 가고 싶은 금강산. 근데 나중에 가려고 했더니 가족끼리 가려고 했더니 다쳐버려가지고 지금도 못 가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이제 고추장에서 순창이기 때문에 순창의 고추장을 갖다가 공정을 개량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어떤 전통적인 전통 발효식품에 왜 건강한지 무슨 미생물이 작용하는지 어떤 메타볼롬이 형성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돈을 안 줘요. 이거 어떻게든지 개량하고 생산적으로 돈을 주는데 사실상 우리 김치 발효 미생물 연구한 것도 일본이 연구했고요. 우리나라 청국장이라든지 그거 균주 다 연구한 것도 일본이 다 연구를 하고 거기서 균주 찾아가지고 접종하고 해서 미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소유도 만들고 그렇게 다 해왔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과학적인 사실 규명에 돈을 투자를 하나도 안 해요, 정부에서.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돈 버는 쪽으로만 연구를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일본에서 다 가져와서 우리 식품사례가 다 했었거든요. 생표라든지 미온이라든지 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일본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 건데 새로운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건데 가지고 와서는 잘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평가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순창이고요. 고추장 개량을 해서 메주부터 전통적으로 만든 걸 계량식 메주를 만들자. 그래서 순창 메주를 만들고 그다음에 메주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균주도 직접으로 해가지고 또 발효도 시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저기서 정부에서 그때 특허로 하면 돈을 다 지원해줘요. 기업에서 지원해주는데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나중에
어느 정도면 다 회수해 가요. 그리고 저것이 가장 큰 개점이 농림부에서는 국산콩을 아니면은 그걸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같이 첼리스트라는 그거 잘 됐다가 국산콩 안 쓰는 것이 들통나면서 하나씩 망해버렸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우리 국산콩이 근데 언제 나오냐면 저 공장을 짓는데 1년 정도 가동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2달밖에 못해요. 2달하고 나서 콩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그럴 때 이제 건물 짓고 길 내주고 다 했는데 나중에 안 되죠. 이제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그래서 조금 나가더니 하여간 리스크가 엄청나요. 국산콩 안 쓴다든지 누가 뭐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제 다 망해가지고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그 공장 짓는 거 다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어디도 했냐면 집에 있는 돈 남의 자기 집까지 다 뺏어가고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건데 뭐냐면 우리가 새로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와 소통할 거 맛있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들을 생산 안 해요. AI 맨날 강조하잖아요. AI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있었는데 미국 데이터만 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갖고 그 식품이 우리나라 식품보호가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원장에 그 출마해가지고 원장을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식품연구원이 우리나라 식품이 세계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저희 연구원이 세계의 어떤 식품으로서 1등 연구원이 될 거라고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됐었는데 왜냐하면은 그때는 저희가 그 식품연구원이 평가를 25억 추경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항상 평가를 받을 때 25개 기관 중에서 몇 등이냐를 평가를 받아요. 그것도 객관성이라고 해가지고 정량적인 지표, 양적인 지표로 해야 돼요. 질적인 지표로 하면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바꿔야서 평가를 받으면은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미국 연구 기관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거는 이미 미국도 아까 80년대 다 없애듯이 뭐 기술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걸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갈 것이냐 중요한데 미국 영국 식품 음식으로 자랑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하고 했었고 그다음에 세계화라는 게 뭔가를 갖다가 우리 식품을 알게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식품을 좋아하게 하는 거 공장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 식품을 갖고 세계적인 탄소가는 게 세계화라고 저는 선택을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면 우리 그런 저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식품연구원이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이제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거. 맨날 돈 받아서 기업한테 기술력하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식품에서는 독점적 기술은 없다. 그래서 가치에 중요시 되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개선하는데 공유 가치는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역량, 또 도전하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맛과 문화를 접목하면은 우리가 세계적인 식품연구원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게 지금 오늘날의 지금 K컬처, K푸드의 가장 제 생각으로 봤는데 지금도 저 데이터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한식진흥원에 대해서 식당 지어주는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캐네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식품의 어떤 알게 하고 좋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장을 다 못했었는데 저희 연구원이 노조 뭐라고 그러나 수권제 정부에서 인건비를 140억만 줘라. 그럼 그 안에서만 줘야 되는데 한 몇 년 동안 150억을 줬어요. 그래서 이 노조랑 이걸 못 깨고 줬었는데 계속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노조랑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140으로 임금을 삭감했는데 그게 이제 그걸 어디서 들어갔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져가지고
그때 BHGC라고 그래가지고 민정수석 잘 알죠. 그때 유명한 민정수석이요. 앞으로도 거꾸로도 이름이 똑같고 앞으로도 이름이 똑같고 가운데가 병이고요. 그런 사람. 그다음에 장관도 그때 거기 그다음에 이사장도 저희 서울대 서울대 출신인데 저기 출신이었고 그다음 박예부 장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사표를 내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버티려다가 저는 망가지겠더라고요. 사표를 내버리고 나중에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술가는 사람들이 왔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치려고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몇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죠. 그리고 회화이라는 게 그때 끝까지 법적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남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보니까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이러다가 연구 망가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정에 후회하지 말자. 그리고 수백 번 더 다짐하면서 이 결정에 후회하지 말자. 가끔 회원이 돌기를 합니다. 지금도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 식품 대기업 제일 큰 기업에서 수원에다가 연구소 짓고 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대학교에서도 오라고 또 전주에서도 오라고 했었는데 고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고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저런 데 가면 이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무엇을 하고 싶은 걸 생각해가지고 그냥 다 사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못다한 일이 뭘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음식이라는 게 가장 세계적으로 포텐셜이 높아요. 가장 다양해요. 제가 내일 모레 CNN하고 인터뷰하게 돼 있는데 왜 한식이 더 다양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 내일 모레로 이제 이야기 되는데요. 한식만큼 다양한 게 없어요. 중국은 그러니까 식품이 아주 설탕이 많이 있으면 다양한 음식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맛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름이 많아서 쓰면 다양한 음식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튀겨버리면 다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름과 설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지고 데치고 조리고 하여간 20가지 이상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거 하고 나서 2015년 서울선언을 많은 사람들에서 우리 한식을 알리자고 해서 서울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식의 어떤 데피니션이라든지 왜 건강한지 그러니까 지중해 음식, 그다음에 노르딕 음식 그런 거, 그다음 일본의 오키나와 프로그램 같이 이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제가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개척을 해야 됐다고 싶어가지고 지오 히스토리 그러니까 우리 음식이 역사적, 지리적인 거에서 탄생하는 것이지 개발해서 탄생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에 쌀이 있었기 때문에 밥 문화가 생기고 저기 아나톨리아는 밀이 있었기 때문에 서양에 빵 문화가 생긴 것이지 절대로 우리 민족이 쌀이 좋아해서 생긴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가장 큰 학문적인 게 지오 히스토리컬, 그다음에 에그리컬처럴, 그다음에 지오 게스트로노미 이런 학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 음식을 가장 이제 가치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런 쪽으로 이제 논문을 내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어떤 걸 하냐면요 개념 분석, 그다음에 왜 지오 히스토리가 중요하냐면요 우리 민족하고 중국 민족하고 다르다는 걸 해야 중국과 음식이 다양한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음식이 중국에서 특히 조선 시대에는 아까 말한 대로 제사 음식을 전부 중국 걸 갖다가 제사 음식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와 같이 이제 중국과하고 다르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 진화과학적인 거, 그다음 아까 말한 대로 마늘이라든지 고추의 유전자 분석으로 해서 언제 들어왔는 걸 다 알 수가 있었고 콩도 유전자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산지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쓴 책이 고추 전례의 진실이고요. 그다음에 고추 이야기는 이제 집사람이랑 많은 문헌들을 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문헌적으로 어떤 고추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수많은 기록이 있었더라고요. 고추에 대해서 빨간 고추에 대해서 그걸 책을 쓰고 그다음에 우리 할리번에서 나온 겁니다. 고추전례의 진실은요. 서울대학교 생각이 나네.
최 교수님하고 같이 그 비전적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다 한식을 바라서 책을 쓰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 그 결단에 후회 없이 결단을 하자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연구원 장대자 박사, 양혜정 박사, 김정태 박사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거는 제가 이런 그 연구가 되도록 멍석을 깔아줘야 되겠다. 그런 연구가 하나도 연구는 실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깔아줘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전어로 에스닉 푸드로 해가지고 지오 히스토리컬 그다음에 아까 말한 지오 게스트로놈이라든지 아니면 컬투라든지 막 그런 거 분야에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줘가지고 논문을 만들었다 싶어가지고 저기 그 스프링거 네이처에 대해서 전어로 에스닉 푸드로 이제 참가를 했는데 이 실현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잡지에 제가 이런 논문을 실었어요. 사이언스 앤드 필로소피 오브 코리안 트레디셔널 푸드를 실으니까 저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한테서도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식품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 한식하면 요리책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요리책이 나오고 요리책만 갖고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저 책에 대해서 이제 저 논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나서 많은 궁금을 하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보다는 이제 기자들이 많이 연락을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본질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함으로써 우리가 K푸드가 많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한 게 이제 김장이나 올 작년 12월 23일이죠. 2024년 12월 23일 알려고 했는데 2013년도에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그다음 장당고기가 2024년 12월 3일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재 등재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한식 문학 체계를 갖다가 우리 대표님 보셨는데 제가 쓰고 지금 이제 저거를 갖다가 다시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금 한번 네이처에서 출판사에서 한식을 이렇게 쓰자고 했었는데 지금 한글이 다 안 돼가지고 그래서 국문책을 먼저 한번 내고 저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에서 만남과 결단과 그런 인생을 살았었는데 이런 삶을 사는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음식문화과학원이라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같이 연구했던 참여했던 분들을 나중에 가지고 좀 확대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앞으로 우리 음식 발전을 위해서 쓰고 K푸드 인문학이라고 해가지고 동아일보에 지금 한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썼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경제에 좀 쓰고 그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랜드스케이프 오브 코리안 푸드 그다음에 내일 모레 CNN하고 코리안 푸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저술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식품 발전에 제가 기여를 하고 꿈은 있습니다. 프랑스 르코르동 블루에서 한식 요리 코스를 개설한 한식학을 개설하는 거. 그다음에 하버드 아시아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식품 문화 쪽으로 그것을 좀 연구하는 것이 있으면은 제가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혼자가 있고요. 지금은 좀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많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오늘도 참여해 주신 우리 식품연구원 실험실 그다음에 가족들 여기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이랑 사진 찍었는데요. 이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가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대학교 때부터 과학원 때부터 그다음에 갔을 때부터 그렇게 해주신 대한민국 국가에 감사드리고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